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요리하는 수제 피자, 피자알볼로, 원두 고민의 해결사, 브라운백 커피, 치킨의 모든 것을 더하는 치킨 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 토스트럭, 먹거리의 근원, 푸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리문화, 기포 인덕션, 초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카도 스시,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 세강 그린푸드, 너랑 나랑 먹는 퓨전 짬뽕, 니뽕내뽕, 문화예술 컨텐츠 연구소, 하트 플랫폼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리를 삭발을 해버려서 발표자가 너무 외모적으로 보기에 안 좋을까 모자를 쓸까 고민하다가 그래 차라리 벗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자를 벗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주제를 받았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티브라는 주제를 받았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고 여러 차례 강의안을 바꿨었는데 아마 초안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변경됐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앞에 있는 이 광고 아시나요? 하나는 2% 부족할 때라는 카피를 만들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광고고 옆에는 우리나라 우리은행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다른 은행들이 굉장히 반발했죠. 왜 너희만 우리냐? 그럼 우린 남이냐? 막 이러면서 반발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를 만들었던 광고인 최석규 대표님이 얼마 전 인터뷰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초연결 시대잖아요. 정보가 돌아다녀요. 예전에는 광고를 통해 기업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면 소비자들이 귀를 기울였지만 지금은 포털 사이트에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얘기를 더 믿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 광고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보의 주체가 소비자로 바뀌었으니 각인보다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는 내용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저를 소개하기 앞서서 저는 간단하게 숫자로 표현했습니다. 2, 28, 833. 지금부터 앞에서 저희의 이야기를 할 저는 카페 진정성 대표 김정원이라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숫자는 간단합니다. 카페 진정성은 2016년 4월 5일 날 오픈하였고요. 오늘 현재 강의하는 날짜까지 2018년 9월 14일 만 2년 28개월 날짜로 833일 동안 망하지 않고 폐업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 자영업 폐업률이 80% 가까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운이 좋은 거죠. 저는 20% 안에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단순히 살아만 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동안 저희는 김포 본점을 중심으로 강남 도곡점, 현대무역백화점, 여의도 SK증권, 명동 롯데백화점,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또 김포 성모리에 비즈니스 샵이 또 준비되고 있고요. 연말에는 밀크티를 만드는 자체 브루어리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굳이 저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게 남자분들 비중이 너무 높아요. 강연을 다닐 때마다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분의 여성분들이 많은 강의라면 굳이 저를 자세히 소개하지 않아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얼핏만 봐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50분이고 그때 동안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텐데 제가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의 명단을 받아봤어요. 저보다 더 큰 벌써 기업 아니면 이름만 해도 알만한 분들의 회사분들 그 중에서도 직책이나 아니면 대표님들까지 저보다 사회 경험이나 아니면 업무적인 능력으로 더 높은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앞에서 젊은 친구가 그리고 쉽게 말해서 아직도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 카페 사장님이 얘기하는 게 쉽게 전달이 될까요? 이러한 고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올 봄에 현대카드사에서 사내에서 강연을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하러 가려고 보니 참석자분들 많은 분들이 40대, 50대 과장님, 부장님들이더라고요. 저분한테 저 밀크티 되게 유명해요. 저 커피 맛있어요. 아무리 설득해봤자 뭔데 저럴까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민했던 이게 설명 방법이었어요. 매일같이 카드 회사 분들이니까 숫자를 이야기하겠구나. 그분들한테 숫자로 얘기해보자. 그러면 그분들이 나를 좀 더 신뢰하고 내 강의를 들어주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앞에 있는 표는 간단하게 매출액입니다.
2016년, 17년, 18년 단위는 억 단위고요. 월마다 저희의 매출액이에요. 현재까지 매출액을 이번에 계산했더니 92억 2천만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카페로서 짧은 시간 안에 올리기 힘든 매출이죠. 근데 저희가 유명하게 된 거는 사실은 이 92억 2천만 원이라는 매출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 전에 있었던 이야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고, 아니면 기자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제가 이 가게를 오픈하기 1년 전에 1년 만에 폐업했던 그 카페 매출액이 하루에 30만 원 정도였고요.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영업을 해도 1,000만 원이 살짝 안 됐고요. 1년 동안 영업해서 1억 원을 벌고 폐업을 했던 가게의 이야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폐업을 했고 인테리어 준비 기간 2달을 통해서 카페 진정성이라는 브랜드가 나왔고 바로 좋은 매출을 올리게 됐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다들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저를 연사나 아니면 언론에서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가게의 이야기예요. 큰 기업체나 저희보다 더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해봤더니 이게 맞았습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주제로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했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주제를 나름대로 재해석해봤습니다. 처음에 로컬이라고 줬던 이 단어를 고민해보니 지역 현지라는 뜻이죠. 김포에서 창업한 것 때문에, 아니면 약간 중심 상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나한테 말해달라고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지역이라는 위치도 있지만 적은 자본으로 시작한 사람, 아니면 영세한 개인 자영업자, 아니면 그 시장에 포화인 상태에서 후기에 들어간 사람을 저는 로컬이란 단어로 의미를 변환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라고 바로 바꿨어요. 크리에이티브라는 단어도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창조적인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사실은 이렇게만 쓰이지 않아요. 광고랑 같이 쓰이거든요. 어드버타이징 크리에이티브라고 해서 이 내용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어떠한 상품이나 재화, 서비스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아이디어를 얻어 어떻게 고객들한테 소구할 것인가라는 컨셉을 만들어서 이거를 시청각 자료로 만들어내는 모든 프로세스를 말한다라고 배웠어요. 제가 운이 좋게도 다행히 대학의 전공이 광고 홍보학이었기 때문에 항상 교수님께서 강조했던 말이었고, 또 하나 이거는 항상 전략적으로 이용해라 라고 저는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제가 주제를 변경해 봤어요. 그래서 주제는 딱 저한테 맞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스토어의 AD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라고 해서 김포 작은 가게의 성공적인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앞에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카페 진정성은 한강 신도시라는 김포에 있는 새로운 신도시 외곽 상권에 준비가 됐습니다. 외곽을 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전 가게가 폐업하면서 당연히 권리금도 없이 나왔고요. 가지고 있던 보증금만이 저한테는 다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평수도 유지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나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제가 나머지 물품이나 집기를 살 비용이 없었겠죠. 그래서 가장 싼 곳이 어디 있을까 라고 봤었을 때 이 한강 신도시 이곳을 선택했고요. 이곳은 중심 상권에서 벗어났고 약간 빌라 단지였고, 옆에는 아직도 공터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이 건물은 1년 동안 아무도 입주를 하지 않아서 공실로 남아 있었고, 그래서 권리금은 당연히 없었고 보증금은 2천만 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직접 인테리어 했습니다. 이게 한 5, 6년 전만 해도 셀프 인테리어라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데 요새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셀프로 인테리어 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거는 셀프로 인테리어 했습니다. 이 전 가게도 셀프로 인테리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또한 이제 건물주도 3개월간의 렌트 프리를 해줬기 때문에 한 2달 동안 천천히 진행하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집기들은 폐업했던 전 가게에서 쓸 수 있는 최대한 모든 집기들은 다 챙겨왔습니다. 커피 추출, 메뉴의 구성, 가격 설정, 노하우 및 경험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실패했던 경험, 실패를 했었을 때 생겼던
그러한 노하우가 생겼을 뿐이고 뭐 커피를 추출하는 거 메뉴의 구성 가격은 이 전 가게와 똑같았어요. 다들 그래서 신기하신 거죠. 이 전 가게에서도 지금 저희를 유명하게 해준 그 밀크티는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똑같았고요. 병도 500ml 유리병에 담았고 사실은 지금보다 맛은 더 있었어요. 유통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살균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감칠맛이나 농도감이 더 짙었죠. 그때는 안 팔렸습니다. 하루에 4병도 팔기 힘들었고요. 나중에는 거의 저의 단골 손님들만 제품을 사주는 정도였어요. 근데 뭐로 가장 크게 달라졌을까? 라고 했었을 때는 우선 쉽고 구체적인 상호명으로 변경을 해야겠다라고 느꼈어요. 그 가게 이름은 지금 얘기하면 뭐 손발이 오그러들지만 뭐 카페, 타포초우, 뭐 리저브, 커피, 스토어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막 일단 이름이 길면 좋은 줄 알았고요. 다 영어가 들어가면 좋은 줄 알았고 딱 그때쯤 맞춰서 스타벅스가 리저브 카페 만들었기 때문에 리저브 단어 근사하다 막 이랬어요. 그래놓고 영업을 했을 때 어떤 제품은 유기농이었고 어떤 제품은 천연재료 썼고 나중에 소비자들이 묻더라고. 사장님 컨셉이 웰빙이에요? 웰빙 아니죠. 커피가 몸에 좋지는 않잖아요. 뭐 한두 잔 먹었을 때는 몸은 좋지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료는 아니고. 그럼 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사장님 컨셉이 유기농이세요? 유기농 아닌 게 많아요. 제 커피는 유기농을 쓰지 않거든요. 유기농 아닌 그냥 다른 스페셜티 커피들이 맛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라고 해서 다음 가게로 왔을 때는 이름부터 변경을 해야겠다라고 고민했었고 그때 카페 진정성이라는 새로운 상호명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아파트 단지 밖에 벗어났던 상권이었고요. 앞에는 8차선의 큰 왕복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부동산을 하시거나 상권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8차선 도로라는 거는 소비자들한테 심리적으로 건너가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구역을 다 따르게 보시죠. 요새는 조금 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합정역만 봐도 옛날에는 그 8차선 도로 안 건너갈 줄 알았는데 이제는 건너가시잖아요. 뭐 저한테는 이 8차선 도로가 처음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보증금을 맞춰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거를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이러진 않았고요. 대신 저한테는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유일하게 그 길로 많은 김포분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데 앞에 횡단보도 사거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8차선 도로의 사거리이기 때문에 한 번 신호에 걸리면 한참 걸립니다. 한 3분이 걸려요. 만약에 나라도 3분 동안 가만히 있다면 고개를 주위를 둘러볼 거고 유일하게 오른쪽을 돌리면 이쪽 지역에 횡한 이 공터에 내 가게 하나밖에 없는데 분명히 보실 것이다. 소비자들한테 나를 노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전면 유리는 그대로 놔뒀었고 매장 내부는 하얀 형광등을 달아서 최대한 밝은 빛을 보여줬고요. 작은 간판을 하나 달았습니다. 노출이랑 궁금증을 유발했어요. 지나가다가 저건 뭐야? 무슨 카페 이름이 진정성이야? 뭐 중국진 이름도 아니고 웬 끝에 성이야? 라고 처음에 몇 분들이 들어오셨죠. 그분들한테 10년 동안 커피를 하면서 제가 갖췄던 최고의 커피, 최고의 음료 이것들을 가장 성심성의껏 전달해 드렸습니다. 가능하죠. 제 첫날 매출이 7,000원이었거든요. 제 아메리카노가 3,500원입니다. 딱 2잔 팔았어요. 한 번에 손님한테 그냥 돌려보냈을까요? 지금도 앞에서 강연하는 제 모습을 보면 약간 느끼는 게 있잖아요. 눈 마주침을 피하거나 누군가 얘기할 때 뭐 쑥스러워한다거나 이런 게 잘 별로 없습니다. 내 손님한테 말이라도 한 번 더 걸어서 이 부분이 내 가게에 또 와주게 한다면 그거보다 좋은 기회는 없으니까 처음에 한 분 한 분한테 모두 다 이야기를 했죠. 저는 어떻게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원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얘기해도 호불호는 있겠지만 뭐 저의 음료와 커피는 저는 맛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장 전체가 나한테는 5개 광고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궁금증 유발은 내부에서도 계속 됐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뭐 창고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물건을 적재했어야 됐고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원재료들이 남들과는 다른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어필하고 싶었어요. 그냥 쌓여져 있는 설탕만 봐더라도 일부러 놔둔 거거든요. 단순한 뭐 키로에 2,000원짜리 흰설탕이나 정제설탕 사용하지 않고 뭐 비정제설탕, 유기농 설탕. 지금은 현재 저희는 매장에서 음료를 만들 때 총 6가지의 설탕을 사용해요. 나중에 다음에 셰프님이 아마 강연하겠지만 셰프님들 나중에 소금 갖다가 종류 나누시더라고요. 저희는 음료 가게이기 때문에 소금은 안 쓰고 설탕을 많이 쓰거든요. 6가지 종류의 설탕을 나누고 있고 다 정제 설탕이나 저렴한 설탕들이 아닌 좋은 설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밀크티도 그때 당시는 매장에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앞에 계신 분들은 저희 직원들 아니고 손님이에요. 그냥 바에 걸터 앉을 수 있었어요. 앞에서 직접 만듭니다. 당연히 궁금하죠. 뭔데 병에 담고 계세요? 아, 이건 밀크티입니다. 우유에다가 홍차를 넣고 24시간 동안 천천히 냉침한 밀크티예요. 관심을 가지시죠. 그 냉침하고 있는 모습도 뭐 유리로 된 냉장고에서 보여드리고 있고, 하나하나 소스까지도 직접 소비자들 앞에서 만들고 있죠. 당연히 궁금증이 생겨요. 처음부터 가게 생김새도 특이했고 가게 이름도 특이했고 외곽에 있어가지고 한두 분이 오셨는데 맛은 있다더라. 근데 가보니까 바 옆에서 계속 냄비에서 뭐는 끓고 있고, 이거 뭐예요? 그러면 바닐라빈 시럽을 직접 만들고 있어요. 뭐 연유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제가 저 냉장고를 사용했거든요. 저거는 뭐 삼성 셰프 컬렉션이라는 냉장고고, 겉에는 되게 비싸 보이지만 그렇게 비싼 냉장고 아니에요. 셰프 컬렉션 중에서 제일 싼 거예요. 마지막에 냉장고를 사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업소용 냉장고들은 할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 대리점에 갔어요. 그래서 냉장고들을 12개월 할부로 샀고요. 저 냉장고는 가정용 냉장고예요, 사실. 그래서 배치는 판쪽 벽에 놔뒀고요. 처음에 저의 주된 손님들은 30대 후반의 어머님들 손님들이었거든요. 어머님들 절대 냉장고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이거 뭐야 하면서 다 여세요. 그 열 때마다 열지 마세요 냉장고, 이렇게 안 하고요. 여는 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열고 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제 재료들과 제가 만드는 소스들이 아주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누가 봐도 좋은 재료들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인하시고 눈으로 보시고 노출할 수 있도록 냅뒀습니다. 그렇게 됐더니 저의 강점이 외부로 노출됐어요. 그래서 현재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그 김포 지역의 다른 카페들보다 비교 우위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진정성 있는, 뭐 인간적인, 뭐 동네 카페다, 노력하는 젊은 사장이 들어왔네라는 이미지들이 확산됐어요. 밀크티가 처음에 만들 때 24시간씩 냉침했어야 됐고, 바닐라빈 시럽 하나를 조리는데 4시간씩 걸렸거든요. 영업이 11시에 끝나면 새벽 3, 4시까지 남아서 근무하는 게 당연했고요. 그 밤에 불을 켜놓고 있죠. 주변에 상권이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불 켜져 있고요. 아파트 앞에서 어머님들이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요. 어머 진짠가 봐. 진짜 새벽까지 뭐 만드나 봐. 어제도 새벽 4시까지 불 켜져 있네. 이러시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오셨어요. 근데 10시인데 제가 가서 정사를 하죠. 눈은 벌써 새빨갛고요. 목은 갈라져 있어요. 어서 오세요. 그다음에 돌체라떼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어제 밤새 졸여놓은 겁니다. 유기농 설탕이랑 우유로만 만들었어요 라고 드리고 나면 아마 맛을 더 맛있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 매장 자체가 쇼윈도였습니다. 쇼를 보여드리는 공간이었고, 저한테는 광고였고, 이게 저한테는 광고 채널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해서 김포 그 작은 지역에서 확산됐던 이미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거를 쇼를 보여준다면, 어떠한 거를 광고를 하겠다면 남보다는 강한 거, 남들과는 다른 거, 그래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것들 사람들한테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근사한 드립 커피, 아주 근사한 에스프레소 커피, 이런 것들은 아마 내일 강연하는 프리치 커피한테도 힘들 것이고 국가대표 챔피언들 분들한테도 밀리겠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고 더 정성이 담긴 첨가물이 없는 소스들을 사용합니다.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음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저한테는 마케팅이었고 강점이었죠. 사람들이 마케팅이라고만 생각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저 또한 비슷하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럴까봐 두산 백과를 꺼내왔거든요. 마케팅이란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킨 데 관련된 모든 체계적인 경영 활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마케팅하면 나중에 판매할 때만 집중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시는 것처럼 시장조사, 판매 결로의 설정, 포장, 디자인, 개발, 신제품 개발, 광고, 판매 촉진, 이 모든 게 마케팅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구상 재료 공정 제품 홍보 판매 확산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대학교의 전공이 이거였고 사회 초년생일 때도 회사에서 한 일이 이거기 때문에 다행히 기본 카페 사장님들보다 저한테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신제품을 만들더라도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할 것인가, 어떠한 재료를 만들 것인가 라고 저한테는 몸에 배어 있었겠죠. 진정성이 처음에 가장 집중한 거는 제품이었습니다. 제품 자체가 우리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저희의 그 ITD 500ml 유리병 자체도 처음에는 아예 저희 로고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거는 그 병만 보더라도 카페 진정성이 떠오르게, 이 병의 라벨만 보더라도 저희 이미지가 상기되게 하고 싶어서 굳이 로고를 박지도 않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홍보 판매 확산이 마케팅일 것이다, 광고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거에 처음부터 중점을 줬던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제 거를 먹고 난 손님 중에서 호불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좀 산미가 있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판매했고요. 이게 일반적인 소비자들한테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전달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저 불확실성에만 매달려서 홍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 사업의 성공률은 50% 정도밖에 되지가 않겠죠. 더 집중했던 거는 구상 재료 공정 제품 이쪽 단계의 마케팅을 가장 신경 썼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었고 확실하게 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었고 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쪽들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것들로 차별점을 강조하고 싶었고 이야기를 만들어낼 만한 스토리들을 여기서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음료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라고 보여드리면 복숭아 아이스티를 예로 들게요. 딱 시즌 메뉴고요. 복숭아가 가장 맛있들 딱 2달만 판매합니다. 대부분 복숭아 아이스티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카페들이라면 마트나 아니면 본사에서 주는 파우더 가루를 사용하실 거예요. 뭐 립톤 아이스티면 대표적인 거죠. 한 30g 넣고요. 따뜻한 물 50ml 다음에 녹입니다. 진하게. 거기다가 얼음 넣고 사이다 넣고 아니면 얼음 넣고 물 넣고 하면 복숭아 아이스티가 만들어져요. 정확히 화학 첨가물과 합성 착향료의 향이죠. 그렇게만 판다면 제가 이 포화된 김포시장 안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 제품을 드릴까? 복숭아 아이스티인데 복숭아를 담자. 과일집 가서 좋은 복숭아를 삽니다. 다 썰어요. 그 전기수랑 유기농 설탕을 넣고 졸여냅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게 졸여져서 가장 맛있는 청이 나올 때까지 졸여요. 이거는 너무나 쉬워요. 지금 자세히 보셔도 벌써 음식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황도 백도 만드는 거죠. 근데 저는 과일을 먹을 게 아니고 이 국물을 음료에 담을 거기 때문에 내가 가장 생각했던 새콤달콤한 맛이 나올 때까지 졸여냅니다. 그리고 아이스티잖아요. 그리고 홍차를 바로 그 자리에서 우려내요. 얼음을 넣고 아이싱을 한 다음에 미리 만들어놨던 복숭아 진짜 청을 집어넣고 복숭아 하나를 넣고 나갑니다. 정확하게 이 맛은 홍차의 맛과 복숭아 우려낸 맛이에요. 가끔 복숭아가 맛없으면 이런 인스타 올라오더라고요. 아, 복숭아 씻은 맛 나네. 연하다는 뜻이죠. 뭐 그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0% 과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일이 맛없는 날 잘못 갖고 오면 맛없더라고요. 저희가 곧 있으면 이제 2달만 있으면 딸기 농장에서 저희의 딸기들이 들어올 텐데 대부분들 딸기를 사업하시는 분들, 음료하시는 분들 뭐 5월까지 밀고 가시죠. 왜냐하면 딱 3월 지나고 나면 딸기 값이 한 3분의 1로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벌써 3번째, 4번째 나온 딸기들이어서 조그만 알갱이도 나오고 막 잼용으로 나와요. 저희도 그때 팔면 좋은데 저희는 그래 딱 3월 말까지밖에 안 팔거든요. 유기농 우유에 유기농 아이스크림, 오로지 생딸기만 집어넣고 딸기 쉐이크를 만드는데 딸기가 맛없는데 어떻게 팔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원재료에 가장 신경 쓰고 그 원재료를 가장 변함없이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사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판매돼요. 근데 여기가 작은 개인 카페 분들이 오신 분이면 하루에 몇 장 팔립니다 얘기하면 되는데 저보다 더 큰 기업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말한 숫자에 반응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단순히 자몽 AD예요. 뭐 카페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닌, 기가델리, 1883 이런 시럽을 살 겁니다. 시럽 사가지고 주문하면 인터넷으로 뭐 다음날 택배로 도착하죠. 몇 그램 넣을까 몇 펌프 넣을까만 고민하면 되는 상황에서 청을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처음에 청을 만드니까 한 2, 3년이 지나니까 요새는 다 청 만들더라고요. 개인 카페들 청 안 만들면 반대로 저 사장님 게으른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풍기죠. 청은 다 만들어요. 그럼 나는 이제 청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또 고민을 해봤죠. 당연히 자몽도 넣고 씁쓸한 맛이 나라고 껍질도 같이 넣고 거기다가 맛을 더 극대화시키라고 레몬 조각도 넣고 설탕과 넣은 다음에 하루 동안 상온에 보관하고 3일 동안은 차가운 냉장고 속에 숙성시키고 그렇게 만들어낸 청 국물은 과일 맛보다는 설탕 맛이 좀 더 강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에 있는 남은 과일들도 휴럼을 통해서 다 짜냈어요. 농축했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색깔이 붉지 않으니 비트를 넣습니다. 단 30분만 넣어놔도 색깔이 이제 붉은 색깔로 많이 올라와요. 맛에도 큰 영향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팬에 끓여서 가지고 졸여냈습니다.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진짜 자몽 하나를 썰어 넣고 또 자몽 하나를 착즙해 넣고 이렇게 만들어 탄산수만 나가고 나니 더 유명한 카페들은 웃을 거예요. 무슨 자몽에이드 팔아? 막 이렇게 할 텐데 진짜 많이 팔려요. 너무 많이 팔려서 직원들 사실은 힘들어해요. 그래서 굳이 어필도 잘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메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만들었고 이러한 장면들은 동영상으로도 올리고 인스타로도 올리고 모든 내용은 사실과 정보들을 전달하는 거였죠. 뭐 커피에 들어가는 시럽도 똑같습니다. 진짜 바닐라 빈 넣고 비정제 유기농 설탕을 넣어서 한 달씩 숙성시켜서 시럽을 만들고요. 이렇게 재료들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구상을 했더니 이러한 레시피를 가지고 정성을 담았더니 소스들이 다 맛있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쉬워졌어요. 맞춤 정장과 같은 거죠. 내 커피에 가장 맞는 소스들이 나온 거예요. 어느 날은 모니는 너무 달아. 다비치를 써볼까? 다비치는 너무 단가가 비싼데? 그럼 1883을 써볼까? 이렇게 어느 브랜드 거 집어넣을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원하는 맛을 만들면 됐어요. 바닐라빈 시럽은 너무나 쉽습니다. 바닐라빈에 정제수 설탕 넣고 졸여내면 되고요. 뭐 카라멜도 소스 만드는 거 쉽습니다. 파티시에 분들은 대부분 다 카라멜 만들 줄 아세요. 생크림, 설탕, 우유 갖다가 졸여내면 또 카라멜이 되고요. 저는 제 커피에 맞는, 제 음료에 맞는 가장 알맞는 소스들을 다 하나씩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넣기만 하면 맞춰져 있는 그런 최적을 이룰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맛에서도 많은 비교 우위를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밀크티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언제나 밀크티로만 주목받고 있어서 강연 때도 원래 밀크티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밀크티를 들고 왔습니다. 몇만 명이 팔렸는지는 정확하게 개수가 파악이 안 돼요. 올 봄에 파악했을 때만 해도 한 150만 병 정도다라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또 몇만 병인지 세야 되는데 좀 제가 숫자를 잘 세는 거 약해서 더 이상 세지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필하지 않았죠. 소비자들한테 알리지 않았죠. 가장 많이 썼던 멘트는 진정성의 밀크티는 100% 국산 원유에 100% 홍차잎 그리고 비정제 설탕만으로 24시간 냉침해서 만듭니다. 라는 단어로 어필을 했고요. 그러한 모습들, 냉침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죠. 그렇게 2년 반이 지나니까 이제 너 다 밀크티를 만드세요. 다른 분들 다 밀크티를 만드는 걸 괜찮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 뭐 10,000원 받고 백화점에서 하는 문화센터 강연도 나가고요. 다른 분들 개인 사업자들도 이렇게 맛있는 밀크티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메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강연도 나갑니다. 대신 저는 또 한 발짝 앞서 가야겠죠. 그럼 나는 이제 어떤 거를 어필해 볼까? 내가 이렇게 만든다는 사람들은 그건 다 아는데 그럼 나는 여기서 뭐를 하나 더 소비자들한테 알려줄까? 뭐 간단합니다. 홍차를 사러 스리랑카를 직접 갔어요. 커피 하시는 분들 커피 하다 보면 나중에 산지 가시죠. 코스타리카 가시고 콜롬비아 가시고 브라질 가시고 저희의 핵심 메뉴는 밀크티였기 때문에 우선 가장 많이 판매되는 캐시카우였기 때문에 밀크티에 집중하기 위해서 스리랑카 현지로 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산지에 돌아다니면서 맛을 보고 테스팅해서 좋은 홍차 원료를 갖고 왔어요. 맛도 뛰어나죠. 또 여기서 고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맛에 가장 어울리는 홍차가 무엇 것인가. 수입해가지고 갖고 온 전국 샘플이 거의 다 있었거든요. 진정성이 홍차를 많이 판다라는 게 알려지니까 전국에서 샘플이 다 들어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국내에 있는 모든 홍차를 다 맛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울리는 게 없더라고요. 찾으러 가야겠다. 찾아왔습니다. 이 또한 자세하게 올리면 소비자들한테 전달되고 홍보가 됐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의 밀크티 공장 문제였어요.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재매장에서 재매장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 김포 매장에서 강남 매장으로 이동시키려고 해도 식품법을 따라야 됩니다. 뭐 유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식품 제조 허가를 받아야 되고 특히 이건 유제품이기 때문에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예전처럼 단순히 매장에서 만들어서 제가 도곡 매장 갖다 놓고 여의도 매장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OEM 공장을 선택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당연히 대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 이런 이제 반대적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대량 생산하니까 맛없어. 한 번에 많이 만드니까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저는 그것들을 소비자들한테 그러한 의미나 그러한 부신들을 극복시켜 드려야겠죠. 가장 깨끗한 환경이나 어떻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작은 가게 하시는 분은 소비자분들은 핸드메이드입니다, 수제입니다 라고 하면 다 좋아만 하시는데 사실은 더 큰 범위에서 유통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수제입니다, 핸드메이드입니다 라고 하시면 반대로 생각해요. 비위생적일 수 있겠네.
위생시설은 갖췄을까? 법적인 규정은 지키고 있을까? 자가품질 검사는 받고 있니? 너 세균 검사는 해봤니? 이런 식으로 오겠죠.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더 많은 공정이 들어갔고 생산비까지 추가된 상태에서 내가 공장에서 만드는 이 밀크티가 이제 정성이 없나? 이제 대량 생산하니까 맛이 없네라는 이미지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 맛에서는 저희 정도만 느낄 정도지 일반 소비자들은 잘 느껴내지 못하세요. 2, 3년 동안 만든 저야 살균 전, 살균 후, 35도 살균, 65도 살균, 100도 살균을 찝어내지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거 모르거든요. 대신 이미지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닙니다.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법적 규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안전합니다. 라는 걸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알려드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잘 팔립니다. 한 2,000개쯤 나온 것 같고요. 심지어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곳들에서 전국으로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저희 제품은 문제없이 너무 잘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문제가 제 생각에는 홍보, 판매, 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을 전달드리는 거,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어떠한 수식어구, 미사어구를 화려하게 붙인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거를 다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어떠한 랩 가사에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처럼 굳이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내용을 자연스럽게 전달만 했습니다. 저희의 채널은 인스타그램이었고요. 당연히 광고를 위해서 비용을 낼 수 있는 채널을 사용할 수 없으니 SNS를 이용했습니다. 제 SNS 방식은 지금 이 저희의 매장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두 곳 다 저희의 바거든요. 딱 혹시 느끼시는 거 있나요? 만약에 카페 하시는 분들이랑 많이 느끼실 거예요. 거의 전면을 다 개방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고개만 내밀어 더 보고 싶다면 냉장고 속까지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여의도는 위에서 밑에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 제가 사용하는 재료, 내가 만드는 레시피, 나의 커피 추출의 퍼포먼스, 행동 모두 다 자신이 있었던 거죠. 오히려 반대로 소비자들이 봐주길 바랬던 거죠. 저 이런 메뉴 씁니다. 저 이런 재료 사용합니다. 저 이렇게 만듭니다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주고 싶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 매장들의 인테리어도 이렇게 나왔었고요. 인스타 방식도 똑같습니다. 화려한 공장만 올렸을까요? 머신 스리랑카 사진만 올렸을까요? 처음에는 이 창고같이 이 초라해 보이는 이곳이 제 제조실이었어요. 그럼 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제품을 만드는 곳을 아셔야겠죠. 이것도 이렇게 공개했었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앞에다가 블라인드나 유리를 가리자고 하더라고요. 레시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안쪽에서 작업할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더럽게 행동한다면 소비자들이 밖에서 보고 느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그럴까봐라도 더 못 가리겠다. 니네들이 위생 안 지킬까봐도 나는 앞에 유리창을 못 가리겠으니 더 깨끗하게 하자.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게 하자. 우리가 지금은 거대한 배합기가 없고 거대한 살균 탱크가 없고 지금은 냄비에다가 냉침을 하고 있지만 이 모습도 소비자들한테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SNS 방식도 이와 똑같고요. 심지어 원재료도 다 공개를 해요. 한참 동안 시간이 걸려서 만든 새 메뉴, 새 소스도 원재료를 그냥 이대로 다 공개합니다. 저희 멤버들은 이렇게 되면 남들이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너무나 쉽게 레시피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공개가 되더라도 내가 그들보다 잘 만들 수 있어. 내가 먼저 만들었어. 선점 효과가 있어.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제가 이 재료를 쓴다라고 알려드리는 게 더 좋아. 라고 하면서 모든 재료나 제가 구매하는 것들은 다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좋아졌냐면 거래처 분들이 저희를 정말 좋아하세요. 정말 많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사용해서 한 번 사용하면 정말 많이도 사용하고요. 홍차는 한 해 수입량이 억대를 넘어섰거든요. 그렇게도 유명하지만 자기네 제품을 사서 광고처럼 누가 봐도 PPL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사용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많이 노출해 주시니까 저희가 사용하고 나면 다른 분들도 좀 사주시고 이러면 저희는 무슨 이득을 얻냐? 금액적인 할인을 많이 해주시죠. 아니면 현재는 국내에 수입이 안 됐는데 너무 갖고 싶으면 거래처에서 먼저 그거를 구매 대신 해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좋은 관계를 거래처와 맺고 가죠. 아까 마케팅에도 바로 나와 있어요. 거래처와의 관계도 그 마케팅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러한 사실도 전달합니다. 이거는 저희의 유기농 요구르트인데요. OEM이 아니고 ODM이죠. 주문자 생산 방식이요. 범산먹장이라는 곳이 개인 카페들한테 라벨을 붙이게 해주진 않아요. 특히
대기업한테도 잘 주지 않으세요. 막 생협이나 협동조합 이런 쪽에만 조금 주시거든요. 상대 브랜드를 뭐 인정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굳이 많은 판매를 하지 않는 전략을 많이 펼치고 있으니까요. 이쪽과 많은 좋은 관계를 얻게 돼서 한 1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게 됐어요. 라벨을 붙여도 된대요. 그래놓고 저희가 붙인 라벨은 카페 진정성의 글씨 안 보이시죠? 누가 봐도 좋은 제품 만들어 놓고 이 앞에다가 카페 진정성 유기농 요구르트라고 쓰는 게 근사해 보이고 멋있겠죠. 그렇게 하라고 저희 업체도 허락했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옆에다가는 더 크게 썼습니다. 봄선목장 유기농 플랜 요구르트라고 하고 저희 가게 이름은 아주 조그맣게 영문으로만 들어가요. 저기 한글을 풀어 쓴 거여서 천천히 읽지 않으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진정성이라고 크게 안 썼나요? 라고 하길래 이거는 범산이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범산이 만들었기 때문에 범산을 더 크게 썼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산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뭐 마케팅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나는 디자인만 변경해보자. 범산이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살려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고 본다면 제가 이 제품을 했을 때 설명을 썼던 거거든요. 범산목장의 유기농 요구르트, 우유, 아이스크림에 사용되는 원유는 단순히 유기농이라는 설명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재료에서부터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범산목장을 알게 한 뒤로 더 강해졌고 재료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알게 해준 곳입니다. 범산목장의 원유들은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전자 변형이 없는 씨앗만을 화력 비료나 제초제, 농약들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서 그대로 자란 유기농 농법으로 자란 풀만 먹인 소들로 그 유기농 원유를 만들어냅니다. 라는 이런 설명을 해드렸어요, 대신. 거기다가 그냥도 안 하시고요. 그렇게 유기농 목초로 먹인 소가 성장해서 송아지를 낳고 그 소가 어미젖을 먹고 한 세대 걸쳐서 나온 소부터 나온 원유로 제품을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봐.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근데 아무도 모르셨죠. 지금도 거기 홈페이지 가면 저보다 글을 못 쓰셨어요. 정말 마케팅을 너무나 못하세요. 약간 시골 분들인 것 같고요. 원재료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그대로 쓴 거예요. 이들의 이미지를 나한테 갖고 오고 싶었고 두 이미지가 시너지가 될 수 있겠다.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1년 동안 준비한 내용들이 인스타에 스토리처럼 올라가 있죠. 첫 번째 방문했던 거, 두 번째 방문했던 거, 세 번째 방문했던 거. 단순히 이번에 사용하는 녹차도 산지 보기에 녹차를 제주도를 다녀오고 홍차 산지를 갔다 오고 로스터를 대시보내서 코스타리카를 갔다 오고 계속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대로 노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SNS에 맨날 제품 얘기만 나온다면 소비자들이 지루하시겠죠. 그 지루함을 해결시킬 수 있는 다른 아이템들도 올려야겠죠. 11명의 많은 개인 카페 사장님들이 저와 유사한 SNS 방식을 많이 쓰세요. 저 또한 이게 없었던 방식은 아니고 다른 분들도 했던 방식들이고요. 그거를 봤었을 때 느꼈던 게 오늘 자기 영화 본 거, 오늘 자기 저녁에 뭐 먹은 거, 친구들을 만났던 거를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했던 게 저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궁금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 아무도 없으시죠? 저는 이 자체가 살아있는 인격체라고 생각했고 이 SNS의 카페 진정성의 아이디가 소비자들한테 긍정적으로 전달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재료를 씁니다. 이런 거 말고 스토리를 심어드리자, 공감을 얻자라고 해서 나머지들은 뭐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담습니다. 손님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더 이상 주차할 데가 없다라고 불편을 하시니까 옆에 있는 대지를 임대를 얻어서 주차장을 만들죠. 잠시 동안 임시로 깔아놨던 거적대기를 치워야 되는데 직원들과 함께 치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땀을 흘리는 모습으로 치우는 모습을 SNS에 공개하고 이제 포크레인 불러다가 돌로 까는 거죠. 그럼 이상한 게 있어요. 어차피 포크레인 부를 거였으면 처음부터 포크레인 불러서 거적대기 밀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직원들한테 어떻게 노력해야지 된다라는 것도 알려주고도 싶고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는 노력과 희생이나 고통이 있어야지만 반대된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다 같이 거적대기는 우리가 빼내자 하고 나서 포크레인 부른 거고 저 앞장면이 없다라면 이 장면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주차장을 확충했습니다 라는 사진만 하나 올린다면 와 진짜 돈이 많나 이번에는 땅을 밀어 주차장을 만드네 이런 느낌만 있었겠죠. 하지만 그 삽을 들고 가서 직접 만드는 모습부터 시작하는 거죠. 겨울에도 똑같아요. 눈 치우는 모습들 그래서 하루 종일 눈 치워서 고생한 이미지들 그렇다고 뭐 불쌍하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되게 근사하게 보인다거나처럼 표현하지 않고요. 저희의 일상을, 카페의 일상을 올려드리는 거죠. 프로페셔널한 모습들도 유지하려고 중간중간에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 또한 당연히 커핑하고요, 테스팅하고요, 로스팅하고요, 다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도 같이 다 올려드리는데, 언제나 소비자들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뭐 하이엔드 머신 앞에서 근사하게 커피 추출하는 모습보다 카페 진정성이라는 이미지와 이 공간들은 이런 모습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미지를 실어왔어요. 아, 우리 동네에 있던 조그만 카페, 그 카페 정말 노력해서 잘 됐어 라고 하니, 이제는 저희가 큰 매출을 올려도 유명해졌어도 시기 질투보다는 자신들의 성공처럼 많이 좋아해 주시죠. 처음 고객들이. 이것 또한 있는 말이고요. 이것도 이 대표님이 그 기사문 안에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새로운 해법으로 공감을 꽂았다. 소비자들이 비교 사이트 후기를 보고 마음을 정합니다. 팩트를 썼다고 하지만 댓글에는 되게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 댓글의 영향을 받아 사람들이 움직이죠. 처음에는 제품이 맛있기만 한다면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남들 거보다 훨씬 맛있으니까 내 거를 먹어줄 거야. 조금 지나니까 단골 고객, 충성 고객, 이 고객들에게 마음을 얻어야겠다, 사랑을 얻어야겠다, 팬들을 만들어내야겠다. 그렇게 만들고 나니 이제는 더 좋은, 더 옹호하는 댓글들이 많아진 거죠. 실수가 일어났을 때도 소비자들이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그런 공감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품 자체에 우리의 브랜드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랬고,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보여드리기 원했어요. 그 정체성은 바로 진정성이라는 느낌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가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정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퍼블릭 릴레이션십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소비자들과 관계를 맺은 거죠. 그렇게 됐더니 얼마 전에 기사문이 하나 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던 언론사고요. 인터뷰 없이 그냥 직접 기사문을 써줬는데 너무나 좋은 기사문이 달렸어요. 뭐 마음속의 브랜딩, 우리는 왜 맵북을 살까? 라는 이 기사 앞부분에 카페 진정성 이야기가 나오죠. 왜 카페 진정성에 줄을 서서 살 것인가? 대중교통도 없는 그 외진 곳에 가서 소비자들이 줄 서서 살 것인가? 왜 주말에는 1000명이 방문할 것인가? 이 1000명이 방문했다라는 거는 작년에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거든요. 1000명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2000명이 오고 있습니다. 한 올 봄부터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죠. 마음속에 브랜딩이 됐고 소비자들이 우리의 팬심이 생겼기 때문에 와주신다라고 기사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를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한다거나 광고를 표현할 때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쓸 것인가, 이게 하나로 일치가 되면 좋겠구나. 처음에는 그냥 상호명을 정해야겠다. 내 정가게가 이름이 너무나 어려워서 검색도 잘 안 되고 소비자들이 맨날 헷갈려 한다. 여기서 시작했던 게 나중에는 저한테는 정체성이 됐고 브랜드를 쉽게 알리는 방법이 됐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돼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 잘 껴맞추네. 하나씩 해서 껴맞추네. 뭐 껴맞춘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없는 말도 아니에요. 벌써 2007년에 하버드 경영대학교 제임스 길모어가 얘기했습니다. 진정성의 힘이라고. 진정성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고안되거나 조성되지 않은 자체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고유의 형태로 정의하고, 소비자들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가식적인 산출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며 투명한 곳에 제공되는 진실한 산출물을 원한다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진실과 가식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떠한 요소가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벌써 앞으로 경영에서, 앞으로 마케팅에서, 시장에서 진정성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는 벌써 예전부터 나오고 있던 말입니다. 딱 이렇게 나오면 우리나라 분들은 뭘 좋아하냐면 숫자를 매기세요. 뭐 5가지, 뭐 서울 5대 빵집처럼 딱 5가지 만듭니다. 저희 기획이 바로 그래서 5가지 진정성 광고 만든 5가지 유형이라고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설명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언제나 해석을 약간 왜곡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원서에서 찾아본 내용이 있었거든요. 제임스 길모어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마케팅 활동을 위해 이 3가지 원칙을 따라야 된다. 진정성을 위해서라면. 첫째, 기업이 진정하다면 굳이 진정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 만약 기업이 진정하다고 말하고 싶다면 진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 말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뜻이죠.
셋째, 만약 기업이 진정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면 진정한 모습은 보이기 더 쉽다. 무슨 뜻인지 알까요? 제가 굳이 저희 제품이 맛있습니다, 저희 제품 1000개 팔립니다, 저희 가게 줄 서요,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거든요. 저는 어떠한 가게를 가서 만약에 제가 말한 부분이 지금 여기 다른 업체분의 거와 상관이 있어서 기분이 언짢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 고객들 줄 서져 있는 사진 붙어 있는 매장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고객이 줄 서 있으면 죄송해서라도 물 마시지 말고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빨리 나가게 생각해야지 그거를 사진 찍고 있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매장에는 줄 서져 있는 사진은 없어요. 대부분이 다른 분들이 찍어서 올려주시는 사진이죠. 많이 와서 많이 먹습니다, 저희 거 맛있어요, 저희 거 잘 팔려요, 뭐 향미가 풍부합니다, 이런 말은 전혀 쓰지 않아요.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만들었습니다만 항상 얘기하거든요. 이 방법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업이 굳이 진정하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세 번째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운영했더니 더 전달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요만큼밖에 갖고 있지 않았는데 소비자들이 더 많이 저를 좋게 봐주시고 저희 브랜드를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작은 가게가 인테리어 비용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는 종이의 도면을 그려가면서 차렸던 이 가게가 단 28개월 만에 여기까지 오게 된 저희의 크리에이티브 전략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페 진정성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이제 진정성 있는 이제 사장님의 모습에 이제 소비자분들도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잘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손에 들어주신 앞분, 네, 일어서서 네, 질문해 주시면 좀 더 뒷부분까지 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원가 비율을 어느 정도로 정하셨는지랑 네. 진정성의 발전 방향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네. 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새나 원가를 계산하고요. 처음에는 원가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의 맨 처음에 7,000원에 판매되던 밀크티에 한 병 팔고 남는 마진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기세, 수도세를 빼고 500원이었어요. 근데도 팔았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지금 이 강의에서보다 차라리 저한테 창업 스토리 강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게, 그 카페가 처음부터 장사가 안 됐던 건 아니에요. 일매출 3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도 제가 주말에 가장 좋은 매출을 올렸을 때 98만 원까지도 올렸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옆에 70평이 넘는 투썸 플레이스가 한꺼번에 1, 2층을 통째로 뚫어서 들어왔어요. 4년 전만 해도 투썸 플레이스만 하면 일단 내기만 하면 성공했거든요. 여자분들, 소비자들이 다 거기에 디저트 먹으러 가셨고 하루아침부터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 전술들을 펼치시더라고요. 1+1 아니면 뭐 50% 할인, 뭐 점심시간 무슨 혜택, 그거를 뚫고 그 쿠폰들을 버리시고 제 가게에 온 손님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부터 있진 않았지만 이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맛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담아드릴까라는 생각에 그냥 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팔지 않아도 의미가 없었는데 하루에 손님들이 대략 30-40명밖에 안 왔어요. 10시부터 영업해서 새벽 2시까지 했거든요. 손님이 있는 시간보다 없는 시간이 많겠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든 모든 거에는 인건비를 안 넣고요. 혼자 장사했으니까. 그 다음에 와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으니까 더 좋은 재료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은 속안에는 또 옹졸함도 있었어요. 투썸 플레이스 안 가고 제 가게 온 손님들이, 그래, 내 손님들은 더 뛰어난 입맛과 가치를 갖고 있는 분이야, 더 높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고객들이야, 이분들한테 더 좋은 거 줘야지, 그래, 내 가게 아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화학 첨가물 있는 거 먹어, 나 이 사람들 최고 좋은 거 줘야지 라고 해서 뭐 COE 1kg에 10만 원짜리도 사다가 4,500원에 팔고 했어요. 그렇게 했던 거를 장기동으로 넘어왔을 때도 처음에는 비슷하게 유지했어요. 이 정도 돈을 벌 생각은 아니었고요. 나이가 있다 보니 제 취업은 어려웠었고,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잘하는 게 커피라고 카페를 했어야 됐고, 여기 와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저 안에 있는 중심 상권에 있는 스타벅스 안 가고 여기 외진데까지 있는 내 가게 오신 손님들이 좋았으니까 7,000원씩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더니
하나에 2,000원씩 사던 병이 이제는 병값이 300원이 됐고요. 100병씩 사던 병이 이제는 공장에다 주문을 해요. 그냥 10만 병씩 주문 넣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뒤에 원가가 다 절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대략 원가 비용이 그래도 50%가 넘어요. 그래서 마진율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아주 많이 판매합니다. 100만 명씩 넘어가니까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정성의 목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묻고요. 항상 인터뷰하고 기자분들이 끝에 묻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려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기사문에 적어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 적는데요. 이제 손발이 오그라들 텐데요 라고 해도 해주신대요. 저의 목표는 그냥 저와 직원들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뭐 어떠한 100억을 하고 싶어요. 한 달에 몇 억이 하고 싶어요. 전국에 매장을 내고 싶어요.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직원들과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고 싶고 딱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해보자. 이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받을 텐데요. 이 앞부분, 네, 안경 쓰신 분 일어서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질문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네. 일단 저는 매장을 직접 방문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감사합니다. 김포에 있는 그 매장을 방문했는데 네. 공간 자체가 주는 느낌이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카페 진정성이 그 공간 때문에 더 확장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좀 느끼는 반대에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에 대한 어떤 기준이 아까 이제 100억 총 매출 집계가 이제 10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매출에 대한 기준이 지금 어떤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이었죠. 공간에 대한 네. 의견. 네. 네,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도 막 제품자 크게 써놨죠. 제품이 뛰어나면 된다라고만 갖고 있던 생각이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조금 했던 가게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하성면으로 그 시골 외진 곳으로 옮기고 나서 더 폭발적인 성장을 얻었고요. 그거 매출 성장보다는 정말 재밌는 게 아까 말했던 그 장기동이 사실은 그 800평 하성문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렸었어요. 이제 거리감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처음에 여기를 준비하고 나서 몇몇의 주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8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지만 100억 원의 브랜드 이미지 가치를 얻은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외진 곳으로 떠났던 거는 이거였습니다. 장기동에 있는 그 조그만 빌라 단지에 있는 가게가 주말이면 너무나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주차 문제가 많았어요. 매주 경찰도 나오셨어야 되고요. 주민들한테도 너무나 피해를 입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름은 진정성이라 해놓고선 이 마을 분들한테 맨날 똑같은 피해를 반복적으로 두고 영업만 하고 있다라면 안 되겠죠. 뭔가 액션을 보여드리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죠.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누적 매출액은 별로 없었지만 모아놓은 돈으로 김포에 어디로 갈까라고 생각하다가 돈은 없는데 공간이 큰 곳이 필요해. 대략 10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어 라고 해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김포에서 오랫동안 임대 안 나가는 곳, 망해서 나가서 누가 들어가서 다 망하는 곳, 버려진 곳 이런 데 있나요? 라고 했더니 세 곳을 보여주더라고요. 한 곳은 너무나 좋은데 여기에 왜 아무도 안 들어오나요? 했더니 예전에 큰 화재가 있어서 한 몇 명이 죽었대요. 그럼 여긴 안 되겠습니다. 저 여기서 일 못하겠어요. 또 어디? 여기는 옆에 주변에 너무 경관이 볼 게 없더라고요. 세 번째가 받았던 곳이고 한 24년 된 목조 건물이고요.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2년 동안 주인이 없는 상태로 거의 폐허처럼 남아있던 곳이에요. 그곳을 가서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로 진정성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인테리어 팀과 함께 꾸몄던 거고, 가서 매출액이 증가했다라기보다는 거의 이미지 상승도가 커졌어요. 멀리서 찾아와서 장기동이라는 조그만 매장에 도착했을 때는 여기야? 이것 때문에 내가 2시간 왔나라는 거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제는 찾아오셔서 진정성이라는 공간을 보시면 더 좋은 이미지나 브랜드를 느끼시게 됐겠죠. 매출액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포스에 찍힌 것 더한 거예요. 네. 5개 매장 다 더한 겁니다. 약간 온라인이나 저희가 팝업 행사 갔던 거 이런 거 누락시켰거든요. 그냥 아직도 그냥 동네 개인 장사꾼이어서 이번 달 매출 포스에 찍힌 거 확인해요. 그래서 5개 매장 포스 찍힌 게 얼마구나. 이번 달은 4억이구나. 이번 달은 잘 됐네. 5억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거 그냥 28개월 동안 더한 게 9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카페의 진정성, 오늘 진정성 있는 얘기 참 감사했습니다. 박수로 감사 인사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